정치권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부산이니까 당장 다가온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일단 후보들은 정해졌는데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관전 포인트가 됐다는 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슬픈 이야기다 그렇게 봅니다만 이슈의 중심이 사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어갈 거냐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저는 좀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야권 단일화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획 같은 것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야권 단일화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조국 혁신당을 카운터파트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방선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시민사회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협상 테이블에 안 나갈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뭐 다음번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대선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어차피 뭐 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선거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표를 갖다가 확보를 해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여당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에 대안은 민주당밖에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다음 선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양자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야권 후보가 깃발을 꽂는다 하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좀 유의미한 성적표를 거둘 수 있을 거란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이제 부산 지역이나 불경 지역의 어떤 민심 변화를 보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사실은 거의 수도권에 버금가게 그런 방식으로 조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한 민심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깃발을 꽂게 되면 저는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4개의 선거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특히 부산 구청장 선거는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 그 여야 모두 중앙당 입장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산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늦지막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다녀갔죠. 네, 금정구에. 네. 근데 이제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2026년에 또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단일화 하게 되면 두고두고 또 말이 나올 텐데 여기서 유의미한 득표 자기가 그냥 해버리면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한번 또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전략적으로 조국혁신당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협상하는 존재로 부각시켜 줄 건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가고 모든 선택을 유권자들한테 맡기는 방식도 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영광 곡성도 마찬가지고 저는 강화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민주당이 꼭 그렇게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단일화가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어지는 선거에 볼 때 과연 단일화를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대놓고 경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조국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야권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당이 어떤 표를 얻었다고 할 때 밑에 떨어지는 표를 얻은 당은 다음 선거에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세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0여석 되는 정당하고 170석이 넘는 정당하고 그 무게감이 다른 건데 거의 1대1 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거꾸로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키우는 거죠. 스스로. 네. 그리고 어제 만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90분 가량 이루어졌거든요. 여야 관계, 뭐 국정감사 등을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는 성사가 안 됐고요. 그리고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민감한 의제가 만찬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뭐 예상됐던 대로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기 싫은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피하는 거고
독대를 해가지고 독대를 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저쪽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 체제를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체제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모일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만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는 만나지만 독대하기는 독대 방식은 절대 아니다라고 아. 보는 거고 어제도 보면 뭐 한동훈 대표가 전혀 어떤 의미 있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과 독대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는 또 독대했을 때 나올 얘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한 거다라고 봅니다. 예.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이게 뭐 명품백 논란, 뭐 도이치모터스 이걸 또 넘어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 취임 직후죠. 2020년 6월 재보궐선거까지 뭐 개입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 교수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제가요. 네. 참 저는 그 전에 한번 조금 조용히 있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계속 이렇게 구설수에 여러 가지로 올라가고 또 실질적으로 아니 땐 굴뚝에 과연 연기가 날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풍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전혀 관여하지 않는 방향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지 특히 이제 그 제2부속실도 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발음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명태균 씨가 보내준 여러 가지 뭐 모든 지금 정황 증거들은 딱 한 곳을 가리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기본적으로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황 증거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물증이 어떻게 나오느냐. 특히 명태균 씨가 계속 강조하듯이 야 그럼 뭐 김 여사하고 내 사이에 왔던 텔레그램 같은 메시지 있으면은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저는 뭐 거의 명확하게 물증으로서의 어떤 공천 개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는 김 여사뿐만 아니라 저는 윤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 갈 가능성이 있고 이건 저는 뭐 여권 전체가 무너지는 하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저는 시작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일단 그었는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비례대표 요청은 사실이 맞다 이래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신당 쪽으로 또 윤석 대표도 그때 7불사에서 어떻게 예. 되느냐, 뭐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좀 불똥이 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뭐 이준석 개혁신당에 그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건 잘못 다루면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생각보다는 되게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저쪽에서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대응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되게 신중하게 좀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뒤에 좀 캥기는 부분들이 많고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책임 있게 공천 과정을 진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가 굉장히 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정치적 저는 어떤 앞길에 굉장히 좀 아문이 드려웠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2부속실 이야기를 방금 전에 했지만은 거기에서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뭐 예를 들면 봉사하는 자리를 간다든지 또는 뭐 어려운 자리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미지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미 있었던 지난 2년여의 일로 인하여서 곱지 않은 시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찍은 사진, 대통령 부부가 찍은 사진 내보낸 데 대해서도 그렇게 막 좋은 얘기보다도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짚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지난 19일이죠. 국민의힘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 그 여사 특검법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전에 이제 필리버스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면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저는 100%. 네, 그런데 이제 또 재표결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때는 또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뭐 저는 이런 이제 얘기들. 재표결의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10월 10일 이전에
할 거냐. 그다음에 10월 11일 한창 넘겨서 어떤 10월 말이라든지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공직선거법 관련한 그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만료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검찰이 아무리 캐비넷에 뭘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열표가 더 생길 가능성 이런 것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이 어떤 포인트에서 재의결을 시도하냐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적인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친윤 대 친한이라고 하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한이라고 하는 구도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은 공멸을 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공멸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거는 또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근데 국민의힘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어떤 공멸을 자초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전한 빌드업을 다시 하는 뭐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의 그립이 자꾸 약해질수록 저는 그런 고민들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성정이나 자질로 보면 저는 불가능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는 대표 임기도 다 마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으로 법 왜곡죄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국회 법사위가 23일에 전체 회의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 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 법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는데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법은 뭐 다른 선진국에서도 있는 거고요. 서구에서도 있는 법이긴 한데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검찰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통제할 건가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뭐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2년을 구형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짜깁기 수사를 한 흔적들이 많이 법정 그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정 기록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렇게 뭐 근데 사진을 2,500장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한 30장 정도만 뽑아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근데 검찰이 문서 같은 것들도 그냥 짜깁기 해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 법률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법 내봤자 또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냥 제스처를 쓰는 거고 또 아마 윤 대통령은 법률 통과되면 아마 그대로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말하자면 한 단어로 쓴다면 조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죠? 있는 것도 안 내놓고 없는 것도 내놓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검찰이 모든 수사 공소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건 아는데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싸움으로밖에 미치지 않지 이게 정말 누가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답답한 거죠. 만약에 검찰이 그랬다 그러면은 그게 증거가 있고 추측이 아니라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편 답답하게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거는 그런데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법정 진술서 다 읽을 수 없거든요. 법정 진술 관심 갖고 보는 사람들은 그게 다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들이 모를 뿐인 거죠. 그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일반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자 법정 진술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박또박 해가지고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주면은. 그 지금 이제 저는 그걸 미치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정치라는 게 결국 이슈 파이팅인데 이게 하나가 생겼을 때 그거를 반박하면은 이제 이슈에 끌려간다. 그래서 오히려 왜곡죄, 그러니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하고 나왔는데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으로 형법까지 개정을 한다. 저는 그런 리스크도 명백하게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이 경제나 민생이나 국민의 어려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이런 게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직검과 같은 것만 실어 날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 싸우는 데 관련되는 것만 의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생을 돌보기 위한 140개의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법안 내봤자 뭐합니까?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 행사하고 기록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민생 법안을 내놓고
내놓은 민생 법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민생 법안을 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140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 안에다가 근데 저희들 지원법 25만 원 지원법 다 내놨지 않습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버리고 그다음에 또 바꿔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선별 지원하자라고 내놨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이제 부분을 협상을 해야죠. 네네네. 그건 이제 협상이 말하자면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자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던 거고 저기 협상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이제 차등을 두자라고 했던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고 자 금투세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핫해요. 그러니까 금투세를 내년에 그냥 시행하는 걸로 하다가 워낙 좀 개미 투자자들이 더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찬반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뭐 한국 증시 상황상 좀 시기상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쪽은 금투세를 도입은 하되 오히려 밸류업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증시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 어떤 방법들을 법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요. 뭐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좀 불려가고 싶은데 그거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뭐 인덱스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금투세의 기본 본질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권 거래세 같은 건 아예 없애고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의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인 그 취지는 옳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게 옳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걸 도입하는 이유는 그냥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 목적도 있지만은 자본시장을 좀 살리자. 왜냐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주가 조작하고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없는 좀 맑은 정권 주식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만들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민주당도 저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만약에 이제 청년들의 그런 소액 투자에 의하여서 벌어들이는 어떤 돈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벌어들이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세를 하는 것도 맞죠. 네. 예. 네. 근데 뭐 당장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간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같은 이제 뭐 개미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근로시간 유연화 얘기인데 윤석열 정부 추진한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52시간 하루 8시간 근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뭐 이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뭐 총 노동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선택하는 게 큰 축인데 이게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또 반면에 뭐 야근이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뭐 노동자의 건강권, 삶의 질 하락한다. 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뭐 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놓을 수 있는 그냥 최대의 카드를 꺼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유연 노동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우리 같은 고용 시장 상황 그리고 기업의 어떤 운영 형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후자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세계적인 추세를 좀 따라가자. 대한민국 그렇게 아주 후진국 아니다.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좀 글로벌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고민을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연 노동을 꼭 법제화하지 않아도 기업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서 네.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법으로 다뤄가지고 법으로 만들었을 때 오는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면은 현재 법 그대로 두면서 시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자, 뭐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까요?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뭐 해리스가 지금 굉장히 벌어진 것처럼 그렇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바짝 따라붙고 있고 그래서 샤이 트럼프까지도 좀 반영을 하자면은 저는 트럼프가 상당히 좀 우세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오히려 봅니다. 트럼프가 우세다. 왜냐하면 펜실바니아 같은 데가 굉장히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중요한 그 주인데 그런 데서 지금 붙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선거 때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가 3% 5% 차이가 나더라도 그게 뒤집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저는 스윙 스테이트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상당히 조금 위험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한 7개 정도가 경합주인데 경합주 중에서도 표가 많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버지니아라든지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 그 워낙 그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미국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경합주를 열심히 봐라. 네. 예. 그냥 전체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여론 지지, 그러니까 직선제가 아니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50개 주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어떤 주는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나온 표대로 가져가는 주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서로 다릅니다. 저는 경합주 네. 중에서도 덩치가 큰 경합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될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지금까지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갈치 아침에 18,507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도